자, 교재는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네. 자, 제가 배가 고파서라도 길게 못해요. 8페이지 보시게 되면 정책심의위원회가 나옵니다. 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에 2번 나왔어요, 여러분. 27회, 28회. 생긴 게 27회 때 생겼어요, 이게 계속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둘 수 있다? 협회입니까? 국토부입니까? 국토부. 정책 그러면 국토부죠. 정책 이 말 나오면 뭐예요? 국토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책 나오면 국토부. 그때 동그라미 2번 보면 심의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 4가지죠. 자, 동그라미 기억번.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억번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을 갖다가 지금은 이제 절대평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상대평가로 하겠다.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뒤부터는 상대평가라 해서 매년 10,000명씩 뽑겠습니다. 할 수도 있다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아마 움직임은 제도의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당장 아니고 뭐 올해 또는 내년에 발표해도 한 3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관계없죠? 관계 있으면 안 되죠. 자, 동그라미 니은번 보면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업의 육성. 아까 목적할 때도 이런 거 나왔었네요. 목적할 때, 목적. 중개업의 육성. 자, 3번째.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이것도 심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3, 4년 전에 바뀌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대한 목비가 0.9%까지 받을 수 있다가 0.5, 0.4로 낮아졌어요. 자, 그것도 여기서 심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변경은 정책심의위원회. 그죠? 리얼번은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보증 설정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요 얼마 이상 설정해야 됩니까? 1억 이상이죠. 그런데 아마 시간이 흘러서 5년, 10년 정도 지나가면 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1억 이상이 아니고 아마 2억 이상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그거 바꾸려면 어디서 심의해라? 정책심의위원회. 거기서 심의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5천만 원 이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억 이상으로 올랐죠? 그런 거. 자, 그래서 요 심의사항 4가지를 갖다가 암기를 해보시는데, 암기하실 때 제가 이제 생각한 암기 방법대로 암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정책 있죠? 손 좀 보시유 이렇게 충청도유. 자, 정책 손 좀 보시유 이렇게. 심의사항 4가지. 정책 손 좀 보라고요. 정책이 엉망이니까 손 좀 보라. 정책 손 좀 보시유 이렇게. 손자가 뭘까요? 손. 리얼번이죠. 리얼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요거고요. 보자는 뭘까요? 보수 변경이니까 디귿번이겠네요. 디귿번. 보수 변경. 시자는 뭡니까? 시험 제도니까 기억번이네요. 기억번. 그 다음에 유자는 뭐예요? 육성입니다. 이렇게 기억자를 붙여줘야 됩니다. 육성. 요거 니은번인가요? 육성. 이렇게. 이 4가지가 심의사항. 출제하기 좋겠죠? 정책 손 좀 보시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면 시도의사의 준수 의무 출제된 부분입니다. 이거 읽어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 심의사항 4가지 중에서 뭐에 대해서만 따르는 겁니까? 시험제도. 3번째 거 시험제도 있죠?
이것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 상대평가로 하겠습니다. 결정되면 시도지사는 무조건 거기에 뭐요? 따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것 말고 나머지 3개 있잖아요. 이것은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다는 반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가면 심의위원회 구성 이렇게 나오죠.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몇 명 이상?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죠. 위원장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잘 물어봅니다. 7명 이상 11명 이내. 근데 이것은 위원장 포함한 숫자죠. 포함? 제외가 아니고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반대말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포함 그러면 또 뭐예요? 제외라고 합니다. 제외 그러면 안 돼요. 뭐가 맞는 거예요? 포함. 그래서 아예 요 숫자를 기억하실 때 4, 7, 11 이렇게 기억하시고 7, 11이 편의점이잖아요. 4, 7, 11 포함해서 이 뜻이에요. 4, 7, 1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되는 겁니까? 국토부 1차관이 됩니까? 밑에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1차관이 됩니다. 그런데 자, 위원은요. 위원은 누가 임명 위촉하느냐 이거죠. 자, 옆에 밑에 써놓으세요. 그죠? 국장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자,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요. 밑에 제일 밑에 나와 있죠? 1차관. 그런데 위원 임명은요. 임명권자가 누구죠? 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2개 바뀌면 안 됩니다. 위원회 임명권자는 누구예요? 국장이에요. 1차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요거 써두시고 중요합니다. 2개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가시면 임기가 2년으로 나와 있죠? 제일 위에 임기 2년 보시면 되고요. 밑에 나와 있는 뭐 제척이니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자,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제는 10페이지 갑니다. 자,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중개대상물이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럼 중개대상물은 법조문 제3조에 나와 있죠. 3조에 나와 있는 중개대상물은 총 몇 가지냐면 5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땅덩어리요. 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대상물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임목입니다. 임목. 자, 네 번째는 광업재단입니다. 이렇게. 5번째는 공장재단 이렇게요. 이번 시간에 요 중개상물 할 겁니다. 한 문제가 출제되죠. 자, 토지에 대해서는 2가지 하시면 됩니다. 토지. 예. 자, 여기 땅덩어리요. A의 땅이에요. 한 필지 땅입니다. 그런데 요 중에 일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부분만 매매할 수 있습니까? 분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쪽 그 부분만 사고 팔 수 있냐고요? 안 되죠. 특정할 수 없잖아요. 이게 분필이 딱 돼버리면 그거 매매하면 되지만 분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 부분만 매매하는 것은 특정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이게 한필 토지의 일부라는 거예요. 한필 토지 일부, 물건의 일부라고 배우시는 거예요.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저당 설정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저당 설정했다가 빚을 못 갚으면 경매 넘어가고 그럼 임자가 바뀌는데 이게 금거 가지고 소유권 범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는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처분행위가 됩니까? 안 된다. 분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걸 갖다가 임대차를 해가지고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 됩니까? 임대차 계약? 이건 되는 거죠. 나중에 기간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 A가 다 소유권자가 되는 거니까. 소유권 다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분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빌려주는 건데요. 빌려주는 거. 땅을 갖다가 지상권 설정해서 이렇게 빌리는 거 요거 되겠냐? 지상권 설정 계약 가능하겠습니까? 됩니다요.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게
물건의 일부, 토지의 일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의 일부. 등기법 시간에 배울 때 권리 일부 이런 거 배우셨어요? 권리의 일부. 권리의 일부가 뭐예요? 지분이잖아요. 응? 배우셨죠? 배웠다고 해주세요. 이거 반대잖아요. 지분은 매매가 되죠. 지분 저당 설정이 되잖아요. 거꾸로. 그렇지만 지분은 이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거. 반대로 물건의 일부는 처분행위가 안 돼. 빌리는 건 돼. 응? 아니 여기 지금 여기가 고속도로야. 여기다 광고탑 세우겠대. 삼성에서. 말도 많은 삼성에서. 여기다 광고탑을 이렇게 세우잖아 이게. 그러면 여기 논인데 다 빌릴 필요가 없잖아. 여기만 빌립시다. 30년간 빌립시다. 광고탑 세울라요. 이게 지상권 설정 계약이잖아요. 되잖아요. 1년에 얼마씩 주고 농사 못 짓게 되니까. 이게 된다는 얘기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표정이 심각해. 그래서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가 중개사물 될 수 있다. 이 정도는 우리 교재에 써놨어요 지금. 근데 그 정도는 다 맞춰요. 그건 문제거리도 안 되고 토지 일부에 대한 임대차라고 기출문제 나왔어요. 토지 일부에 대한 임대차 그러면 중개사물 돼요. 토지 일부에 대한 매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응? 자, 그 다음에 땅에 대해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그린벨트입니다. 땅덩어리가 지금. 근데 여기 집이 한 채 있어요. A의 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닌데 앞으로 여기 길이 난대요. 길이.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이 철거가 되잖아. 그러면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길 낸다고 하면서 나라에서 이거 철거시키고 뭐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억울하지. 보상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철거가 되면 앞으로 장차 철거가 되면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대신해서 철거시키는 대신해서 다른 땅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줘. A한테. 그게 뭐예요? 대토권. 대신 철거하는 대신 땅 받을 수 있는 권리를 A한테 인정해줘. 다만 이 땅은 몇 번지 땅이다라고 확정된 건 아니야. 철거된다면 대신 땅 받을 권리를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그리고 이런 대토권은 몇 번지 땅이라고 특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다가 그 다음에 이런 대토권은 A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법에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래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걸. 거래가 불법이에요. 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대토권은 거래가 불법인데다가 대토권 상태에서는 추상적이어서 번지수가 딱 특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냐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는 없다. 시험 잘 나온 거잖아요. 대토권. 대토권은 땅 아니에요. 땅 받을 권리지. 토지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교재에 보면 10페이지에서 가로 2번에 보면 첫 줄 끝에 토지의 일부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토지 일부도 근데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차나 지상권 설정 이런 게 된다는 거고 현실적으로. 그러나 대토권은요. 대토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라 대토권은 중개상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한번 볼게요. 자,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그죠? 거래가 불법인가요? 이러한 대토권 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중개사법에서 중개상물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판례가 좀 이상하네요. 결론은 뭐 아니 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냐면 보세요. 대토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중개대상물에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대토권이 중개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무슨 행위가 중개상물이고 어쩌고 그런 게 될 수 없잖아요. 아마 판례를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조합을 해놓은 것 같아요. 축약하려고. 여러분 아시면 돼요. 대토권은 중개상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요. 건물. 무엇을 건물이라고 하죠? 건축물. 건축물의 개념은 법마다 좀씩 달라요.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도 건축법 시간에 건축물의 개념 배우시죠?
민법 시간에도 건축물 개념이 나올 거야 아마. 뭐 토지 정착물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 학교론 시간으로 나올 수 있어. 중개사법에도 건축물이 나와. 우리도. 근데 중개대상물로서의 건축물은 우리는 민법 따라가. 우리 중개사법은 민법을 좋아해. 그래서 민법 따라간다고. 그래서 민법상의 건축물 개념을 갖다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민법상 건축물은 일단 땅에 달라붙어 있어야 돼. 정착물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지붕이 있고 주벽이 있고 기둥 세워져 있고 그래야 된대. 이게 민법상 건축물의 개념이야. 이게 이제 중개사물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게 뭐 도심지도 그렇지만 좀 외곽으로 나가면 노는 땅이 있어. 노는 땅. 노는 땅 주인이 보통 뭘로 써먹던가요? 물론 창고 같은 것도 써먹는 경우도 있지만 주차장 그죠? 위에 주차장 도심지에도 있죠. 아니면 모델하우스 외곽 같은 경우. 아니면 세차장. 그러니까 노는 땅인데 A가 여기다가 세차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요. 계속 할 건 아니잖아. 그래서 판넬 지붕 같은 거 덮어놓고 이렇게 막아놓고 칸막이 쳐놓고 주차요 세차할 수 있는 시설 여기다 갖춰놓고 차가 들어가서 세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은 거야. 이렇게 조립을 해놔서 이게. 근데 어느 날 가보면 이거 다 없어지고 막 그러죠. 조립을 해놨다니까. 하루아침에 다 풀어버릴 수 있어. 이런 세차장 구조물은 정착물이에요, 아니에요? 정착물이 아니니까 건물이 될 여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조립해놨다고 하는 게 중요한 논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가로 3번에 주요 판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읽어볼 겁니다. 자, 중개상물 중 건축물은 민법 제99조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해당해야 할 것이므로 민법 따라갑니다. 세차장 구조물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을 사용해서 조립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그 상부에 철골 트러스트 또는 샌드위치 판넬 지붕을 덮었으며 2면이나 3면에 천막이나 유리 등으로 된 구조물로서 부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한 것은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가 없다. 정착물이 아니니까 건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이 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과 관련해서는 여기 세차장 구조물 요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건물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자, 칠판에 쓰고서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철거민 입주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갖다가 잠깐 설명드립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지금 아파트를 세우고 있어요. 짓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분양권은 짓고 있습니다만은 몇 동 몇 호에서 호수가 결정이 돼 있어요. 짓고 있어도 호수가 결정돼 있고 정식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상태예요. 분양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은 건설사가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주 날짜가 분양계약서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 10월달 이런 식으로 그게 분양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고 있지만 분양계약이 체결돼 있고 동호수가 결정돼 있다 이런 상태면 이런 것은 우리 법상 거래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사고 팔 수 있다고.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투기 막으려고 분양권에 대해서 전매 제한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 6개월, 1년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전매 제한 기간 동안에는 거래가 안 되겠지만 그거 빼고는 거래가 돼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아파트 분양권은 눈앞에 보이는 이런 건물은 아니지만 곧 지어질 건물로 취급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장래의 건물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상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정이 돼 있어서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특정. 근데 이게 뭔가 철거민 입주권은 입주권이라고 표현하는 건 삼가해야 돼요. 우리 교재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안 되고 철거민이란 이건 제가 임의로 붙인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시유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서울서 부산서 올라오고 또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살 곳이 없으니까 시유지에 가만히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집 짓고 살고 있어.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뭐 제재를 안 가하니까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막 집을 짓고 자기 집 짓고 살고 있지. 그 집은 누구 거예요? 서울시가 아니지. 건물은 부합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은 사람 거야. 일단 좀 요상한 거요. 지은 사람 건데 그게 불법 건축물이잖아. 뭐가 불법. 그러니까 건축법으로 따지면 다 때려 부셔도 될 그런 건물이지. 그러니까 건축법하고 일반 민법, 사법이 충돌되는 거야. 민법으로 오면 그 사람 거고 건축법으로 치면 때려 부셔야 될 거고. 그러면 때려 부셔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만 가만히 있지 않지. 응? 온몸으로 저항하죠. 그래서 이런 건물을 다 이제 이번에 이제 다 정리하고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 아파트 단지 지으려고 그러는데 협정 안 하잖아요. 못 나가겠다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고 안 나고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막 정하는 이유가 살 곳이 없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아파트가 공급되면 분양 신청해. 분양 넣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사람들한테 딱지를 줘가지고 분양 신청을 하기만 하면 1등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끔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지 줄 테니까 빨리 나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딱지 받는 게 철거민 입주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입주권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철거시키고 그 딱지 갖고 분양 신청을 넣으면 1등으로 분양받는다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분양 넣을까? 잘 안 넣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웃돈 붙여가지고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딱지 거래예요. 입주권 거래하고 막 그런 중개업소에서 그거 많이 하거든. 불법이야. 불법이지만 그냥 돈 대만 한 거잖아요. 우리는. 예. 불법 아니고 아닌 것만 하고 살기는 힘든 세상이잖아. 불법 아닌 것만 하고 살기는 너무 힘들잖아 지금. 그래서 철거민 입주권은 몇 동 몇 호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이거 철거되면 분양 신청할 자격을 주는 거야. 대토권하고 똑같아. 그래서 분양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야. 그치? 앞으로 장차 분양 넣을 수 있는 우선적 자격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또 더군다나 이것은 뭐야? 거래가 불법이야. 대토권하고 똑같아. 왜냐면 이 딱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 돈 있는 사람이 웃돈 주고 사가지고 분양 신청해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벌어버려. 돈 있는 사람이. 그래서 못하게 하고 이런 거 거래하는 사람은 형사처벌감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될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딱지는 장래 건물이라고 쳐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완전히 반대죠. 요것이 시험에 잘 나와. 두 개가.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 밑에 주요 판례 중에서 동그라미 1번과 2번 두 개만 아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추첨기일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아파트에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이렇게 돼 있죠.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죠? 칠판에서 오른쪽 걸 얘기한 겁니다. 제가 철거민 입주권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동그라미 2번 장차 건축될 아파트의 동호수가 특정되어서 거래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전매 제한 안 붙었고 특정되어서 거래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일지라도 건물의 중개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게 아파트 분양권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읽은 게 장래 건물로 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혹시 여러분들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조합원 입주권은 중개상물 되게요, 안 되게요? 되게요. 되는 쪽입니다. 네. 조합원 입주권은 그래서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결정된 겁니다. 호수 같은 거에 조합원 입주권이 왼쪽이라고 보셔야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어떻게 출제됐었냐면 입주권이라고 출제했었어요. 입주권은 중개상물 돼요,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있다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되고 제가 임의로 붙였지만 철거민 입주권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거 줄여서 철거민 입주권이라고 제가 붙인 거고 시험에는 동그라미 1번처럼 판례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 그죠? 동그라미 1번처럼 판례가 그대로 나오니까 그걸 익혀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했다가 다 복수 정답으로 인정해 준 적이 있었어요. 최근 시험에서. 그래서 입주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삼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건물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건물 뒤에 보면 토지 정착물 얘기가 나오죠. 자, 주기적물은 토지가 있고요. 두 번째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에 대해서는 민법 시간에 배우시죠? 학교론에도 배우고 토지의 정착물이다 그러면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하고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게 뭐가 있어요? 임목이 있어요. 그죠? 토지의 정착물인데 토지에 달라붙어 있는데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게 뭐가 있어요? 임목이요. 또요? 건물. 맞아요. 건물이 토지와는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잖아요. 임목, 건물. 또 뭐가 있어요? 그게 정착물이에요? 아니고? 아니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우리 판례가 별개 부동산으로 인정하죠. 그 세 개입니다. 그런데 명인 방법이 뭔지 아시죠? 새끼줄 둘러놓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원시적인 방법 아니야. 요새는 등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인 방법은 요새 써먹을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제 안 된다고 보시면 돼. 근데 혹시라도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에요. 그러면 중개 대상물 맞다. 끝.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토지 정착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건물 중개상물 되고요. 임목 중개상물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임목 갑니다. 임목에 대해서 교재에서 밑줄 긋기 전에 칠판을 좀 보셔야 돼. 세 가지를 설명드릴까요? 이 땅이 있습니다. 땅 주인 A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무를 심었어요. 이렇게 A가 심었네요. 그리고 이 나무에 대해서 임목 등기를 했습니다. 자, 임목이 되었네요. 먼저요. 땅 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나무인데 이 심어져 있는 나무를 심어진 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심어진 채 나무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냐고. 어떤 나무든지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등기가 가능합니다. 어떤 나무든지 등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가 돼요? 임목이에요. 자, 문제 지문에 동그라미 5번 지문에 임목이라고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다른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임목은 등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무조건 된 겁니다. 등기된 임목 요것만 중요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임목 그러면 그 등기 끝난 거예요. 그거. 등기 끝나면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임목이 됐다 그러면 땅하고는 따로 놀아요. 토지와는 별개 부동산이라고.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별개의 부동산 이렇게 된 거지. 응. 별개 부동산이니까 땅을 갖다 A가 팔았어. 그럼 땅 임자만 바뀌는 거예요. 임목의 소유권자는 A 그대로예요. 따로 논다니까 별개 부동산. 그러니까 이디어는 반대로 땅은 안 팔고 심어진 나무, 등기된 임목만 B한테 팔아버려요. 돈 받고 이렇게. 이게 임목 매매예요. 별개 부동산이니까 팔 수 있죠. 자, 이런 등기된 임목 요거에 대해서 저당 설정해서 C은행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꿔요. 대출 받아요. 저당 설정하고. 그래서 등기된 임목, 요 임목은 두 가지 거래가 돼요. 매매하고 저당요. 두 가지 거래가 돼요. 별개 부동산 두 가지 거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 임자고 임목의 소유권자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당 설정할 때는 은행에서는요 까다롭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담보 잡고 이거 돈 안 갚으면 이걸 갖다가 경매에 집어넣어서 대출금 회수하려고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저당이잖아요. 그리고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대출. 그랬을 때 이게 산불 나면 어떡하죠? 그 담보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누가 이걸 밤중에 와서 다 베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담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당 설정해서 대출을 해줄 때 은행에서는 보험에 들어놔 그렇게 요구해요. 보험에 들어놔야 대출 나와요.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이게 산불 났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하죠? 걱정할 거 없죠. 이 사람은 이제 뭐요? 보험금에 가서 받아내려고 하면 되죠. 물상대위 뭐 이런 거 배우시잖아. 보험금 이렇게.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C은행이 지금 보험 들어놔가지고 저당 설정을 하고 대출해준 상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밤중에 몰래 와서 이 나무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베었어요. 베어서 가져가 버리면 이제 보험 나올 건데 가져가진 않고 이걸 베어가지고 이 A 마음 아프라고 옆에다 막 쓰러뜨려놨어요.
다음날 오니까 다 쓰러져 있어. 가져간 게 아니고 하나도 안 남았어. 다 쓰러졌어. 이 베어진 나무 여기 있죠. 쓰러진 나무. 여기에 임목 저당의 효력이 여기까지 미칠까요? 네. 쓰러진 나무에도 미치는 거야. 미쳐서 어떡할 건데? 미쳐서 돈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제기가 남았기 때문에 당장 갚아 할 수는 없어. 다만 이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가치가 떨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이걸 돈으로 바꿔놓을 수 있도록 해요. 그 돈으로 바꿔놓는 방법이 경매 집어넣는 거야, 이게. 그래서 돈으로 딱 바꿔서 공탁을 해주게 돼 있어. 당장 가져올 수 없는 것은 변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당 효력이 쓰러진 나무에도 미친다, 이렇게. 자, 첫 번째 별개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임자가 달라지다 보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땅 임자는 A인데 임목의 소유권자는 B가 되고 이렇게 했다가 돈 안 갚아 A가. 그죠? 그러면 은행은 뭐 할 거예요? 경매에 집어넣겠지. 심어진 채 이 나무를 임목을. 그럼 경매에서 낙찰자가 B가 낙찰받았다 그러면 임목의 소유권자가 또 받긴 해? 그러니까 땅 임자는 A인데 임목의 소유권자가 매매나 경매를 통해서 B로 받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죠. 땅 주인은 A고 임목의 소유권자는 B니까 둘이 싸울 수 있죠. 토지의 소유권이 사실은 위에까지 미쳐요. 그죠? 근데 분명히 임목의 소유권도 있단 말이야. 둘이 싸우면 100% 땅 주인이 이겨요. 위에까지 미치니까 땅 주인이 이긴다는 얘기는 이거 다 뽑아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목 자체의 소유권자지 땅 주인은 아니거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처음에 나무에 대해서 등기해가지고 별개 부동산으로 딱 인정을 해놓고는 법에서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달라지니까 그때는 뽑아내야 되겠는데 그래버리면요. 왜 처음에 이걸 등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별개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었냐 그런 원성을 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안 뽑히게끔 요거 인정했어요.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요 권리를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그래. 이 권리를 누구한테 인정해요? B한테. 매매나 경매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는 순간에 그냥 B한테 등기 없이도 바로 생겨 그냥. 이게 지상권이야. 그래서 안 뽑혀. 이게 두 번째 내용이야. 안 뽑히는 권리. 지상권. 이렇게 되면 이제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땅이지만 거의 자기 땅이 아니야. 쓸 수 없잖아. 이게 B가 맘 놓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는 땅 주인은 A니까 A가 이 땅을 갖다 C한테 팔아먹을 수 있죠. 그럼 C는 이 땅을 샀다 그러면 C는 어떤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C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면. 그렇지. 쓸 수 없는. 그죠? 자기 땅이지만 자기 맘대로 쓰지 못하는 땅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가서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면 이게 등기된 임목인지 어쩐지 알 수 있나요? 똑같아요. 가서 봐도 다 나무 심어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C 입장에서 보면 이런 땅을 사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C가 이 땅 살 때 이 등기된 임목이 있어서 법정 이상권에 부담을 안을지 그렇지 않은 땅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돼. 알아볼 수 있게. 그러면 땅 살 때 등기부는 떼어볼 거 아니야. 토지 등기부. 그 토지 등기부에다가 구체적으로 표제부에다가 위에 자라고 있는 나무에 대해서 임목 등기된 사실이 있을 때는 거기다가 임목 등기 번호를 여기다 표시를 해놔. 표제부에다가. 그러면 땅 살 때 이 사람은 딱 보니까 표제부에 이게 나왔네? 그 위에 있는 나무는요. 심상치 않은 나무야. 그래서 이런 부담을 안기가 싫으면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은 해줘야죠. 어디에 나온다고요? 표제부. 여기 세 번째요. 응? 됐어요. 교재에서 한번 정리해보면 11페이지에서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 임목 등기 여부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왔네 기억번에. 토지 등기부 어디에 기록을 해둔다고요? 표제부. 동그라미 2번. 임목 저당 설정이 가능합니다. 대신 그쵸. 은행에서는 보험에 들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혹시 벌채된 임목이 있다고 해도 임목 저당의 효력이 벌채된 나무에도 뭐요? 미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 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임목의 소유권자가 자기 땅이 아니어서 지상권이나 또는 임차권을 갖고 그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임목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면 그 임목의 소유권자이면서 동시에 지상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이 사람이 그죠? 지금 담보 잡혀놨죠? 그 지상권이나 또는 임대차 계약의 임차권을 갖다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포기하려면 누가 오케이 해줘야 돼? 임목 저당권자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함부로 이거 포기해버리면 그 나무들 다 뽑혀버리게 되니까요. 그러면 담보가치에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그걸 포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기 못한다는 거 한마디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네 1번. 임목의 소유자하고 토지 임자가 달라지게 되면 매매나 경매를 통해서 달라지면 임목의 소유권자한테 뭐가 인정돼요? 법정유상권. 그 다음에 동그라미 미음번. 벌채된 임목에 대해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죠? 갑자기 지금 베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도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니까 경매에 집어넣어서 돈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대금 공탁이 이제 돈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채된 임목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동그라미 미음번은 벌채된 임목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어떻게 해요? 미친다. 그래서 돈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인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 자, 이것은 뭐만 나오느냐? 세부적 내용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이 중개대상물입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잠깐 이해 삼아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장재단이라고 그러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 돈이. 사업자금, 운영자금이 필요해. 그래서 대출을 받고 싶어. 근데 수십억을 대출받고 싶어.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대출 담당자하고 상담을 한 거지. 그러니까 대출 담당자가 이제 상담하면서 얼마 정도 대출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30억이요. 이렇게 하니까 그럼 어떤 재산이 갖고 있으시죠? 하면서 물어보니까 공장 3개 갖고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면 공장 3개를 다 지금 담보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30억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좀 부족하니까 공장 안에 있는 기계 있죠. 그것도 뭐요? 그 가치가 이제 얼마 정도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계도 싹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 보니까 왔다 갔다 트럭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트럭도 집어넣고요. 그리고 공장에서 어떤 상품을 생산해내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물건 만들어 그 사람 가보니까 뭐 특허를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어. 그러면 특허권도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하는 거야. 30억 대출을 받으시려면 좀 많이 가져오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걸 싹 가져오라고 그래. 그것을 목록을 딱 만들어요. 그 목록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당 설정이 들어가는 거야. 다 잡는 거야, 다 잡는 거. 그게 공장재단이요. 재단 이렇게 되면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 목록 생각하셔야 돼. 광업재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목적이 뭐냐면 특별법으로 만들었는데 대출 받게끔 인정하려고 하는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에 대해서는 뭐만 하느냐? 어떤 거래만 하느냐? 저당 설정만 해요. 그래서 돈 꿀 때 써먹으려고 특별법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나머지 필요 없다니까요. 중개대상물에 공장재단 들어가죠. 광업재단도 중개대상물에 들어가죠? 광업재단은 광물 캐내서 사업하는 사람이 돈 꿀 때 또 써먹는 거야. 가서 상담했더니 거기도 뭐요? 다 가져오라고 그래. 응? 그래서 뭐 광업권이라는 게 있어요. 광업권. 광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광물을 캐낼 수 있는 권리인데, 그죠? 그 광물을 캐낼 수 있는 권리가 사실은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은 원래 땅주인 거야. 그게 원칙이야. 그렇잖아요?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땅속에 뭐가 묻혀있어? 그러면 그거 누구 거야? 땅 주인 거. 그런데 땅속에 묻혀있는 것 중에서 땅 주인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게 있죠? 문화재. 또 뭐예요? 광물. 법에서 정하는 광물. 이건 소유권이 안 미쳐. 땅 주인의 소유권이. 그러니까 그건 누가 관리해요? 국가가. 그러면 국가가 이걸 관리한다는 얘기는 그 광물을 캐내서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국가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 이 광물 캐내서 제가 사업하렵니다. 그러면 그때 뭐예요? 광업권을 줘. 광물을 캐낼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그게 있어야 이제 광물을 캐내서 사업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광업권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또 돈이 모자르네? 그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려고 했더니 은행이 뭐라고 그래? 다 갖고 오라고 그러지? 그거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시골에 가면 엿장수 아저씨가 가끔씩 오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애들 다 몰려들고 하나씩 떼서 이렇게 일단 맛보기로 좀 하나 딱 펴면 맛있거든. 그럼 뭐라 그래? 더 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병,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뭐 냄비 뭐 다 가져오라고 그러잖아. 엄마 몰래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그거 똑같은 거예요. 다 가져오라는 거지. 광업권, 굴착하는 기계, 땅 갖고 있으면 땅도 갖고 오라고 그러면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광업재단이에요. 모아놓으면. 그게 광업재단. 자, 아셨으면 됐고. 그래서 중요한 걸 빼먹었네. 광업권은 중개 대상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다 하셔야 돼. 광업재단 전체가 되는 거야, 전체가. 이 광업권은 광업재단에 들어가 있을 수는 있어. 들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광업권 자체가 중개상물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광업권 X라고 써두시면 좋겠어요. 광업재단 옆에다가 광업권은 아니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가로 5번 갑니다. 중개상 원리 이렇게 가로 5번. 중개상물 다 했는데 갑자기 중개대상 권리가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중개대상 물건 물어볼 때가 있고요. 중개대상 권리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개대상 권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란 개념을 다시 봐야 됩니다. 무엇을 중개라고 했죠? 세 가지인데. 3조에 써져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그죠? 자, 금방 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생각났는데 얘기 안 한 겁니까? 아니, 저는 최근에 어떤 세무사를 만났는데 세무사가 거주주택 개념을 얘기하더라고. 주택 중에 거주주택. 뭔지 아시겠죠? 그런 거 세법이 나옵니까? 거주주택. 그냥 주택 아니고. 그러니까 사는 주택인 모양이지. 그 개념을 저한테 설명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그리고 설명하자마자 좀 있다가 다시 거주주택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나한테 얘기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지금. 방금 전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짜로. 3조에 규정된 중개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그 다음에 뭐요?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거래 행위,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권리의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소유권 변동이 생기죠.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역시 소유권 변동.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없던 게 막 생기죠. 지상권 설정 계약이다 그러면 지상권이 막 생기죠. 저당권 설정 계약이다 그러면 저당권이 생기고 많죠. 전세권 설정 계약이다 그러면 전세권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죠? 다 했나요? 있어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중개상 권리예요. 그거 풀어서 보면 중개 활동을 했을 때 변화되게 만드는 대상 권리다. 그래서 시험에서 중개대상 권리냐 아니냐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중개활동을 통해서 변화되게 만드는 대상 권리. 요거 얘기예요. 요거. 그러니까 중개대상 권리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자, 중개대상 권리가 이런 것들이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질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질권. 질권은 목적물을 뭘 목적물로 하죠? 주로 동산입니다. 전당포에서 시계 풀고 돈 꿀 때 시계를 담보로 집어넣어 놓죠? 동산질권이야. 자, 그러면 이런 동산질권이다 그러면 중개대상 권리에는 동산질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자,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서 사무실 오픈했다고 해봐. 근데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사무실 오픈해가지고 열심히 중개활동을 하시겠죠? 여러분 열심히 중개활동을 해서 질권이란 권리가 변동되게끔 중개활동 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동산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권이라는 권리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중개활동을 열심히 해도 질권이라는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걸 하지. 그러니까 중개상 권리는 안 들어가죠? 이런 게 중개상 권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되지요? 자, 되는 것 중에서 자, 가만히 보면 환매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 환매권. 시험에 몇 번 나오는 거예요. 환매권이 뭐죠?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팔면서, 그죠? 나중에 되사올 수 있는 권리를 남겨두는 게 환매권이죠. 되사올 수 있는 권리, 이게 환매권이에요. 자, 환매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판매권은 채권의 물건이야. 임차권은 채권의 물건이야. 이거 잘 아시는데 이거? 판매권은 채권의 이것도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이나 부동산 판매권이 대표적인 채권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 판매권은 등기가 됩니까? 등기 능력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환매권자가 환매권 등기 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 환매권자가 A야. 근데 이런 환매권은 팔아먹을 수 있나요? 팔아먹을 수 있나요? 환매권은 팔아먹을 수 있냐고. 채권인데 등기가 됐어 지금. 등기해. 이 등기된 환매권은 팔아먹을 수 있냐고. 팔아먹을 수 있지. B한테 돈 받고. 환매권 돈 받고 넘기면 돼. 그럼 환매권자가 바뀌었네. 그럼 환매권자가 A에서 B로 바뀌었어. 이걸 환매권 넘기는 걸 중간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개시켰네. 그럼 환매권자가 어떻게 해요? 환매 등기부상의 환매권 등기 명인이 바뀌죠? 그럼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중개해가지고 환매권이라는 그 권리가 바뀌게 변경되게끔 중개활동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중개대상 권리는 등기된 부동산 환매권도 들어가겠네. 이게 몇 차례 나온 거죠. 중개대상 권리 소개해갖고 변화되게 만드는 대상 권리에는 뭣도 들어간다고요? 환매권. 채권인데 들어가죠? 이것도 채권이에요. 이거 두 개 빼고는 다 물건들이에요. 물건들. 지역권, 전세권 뭐 이거 다 물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자 중개대상 권리할 때 이 대상 권리는 크게 나눌 때 채권과 물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중개대상 권리에 들어가는 것은 물건이 대부분입니다. 다 물건들이죠. 요거. 그런데 채권이지만 중개대상 권리가 되는 것도 있죠. 두 개. 하나는 부동산 임차권, 또 하나는 부동산 판매권. 따라서 중개대상 권리에는 물건만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틀린 거예요. 뭐또 들어가요? 채권. 자, 그런데 권리 중에 말이야. 지금부터 제일 어려운 걸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는 이걸 공부하셔야 돼. 자, 그리고 시험 문제도 출제됐던 거예요. 예, 기출문제 나왔던 거 잠깐 해볼게요. 자, 법정이상권이라는 거 있죠. 법정이상권. 아까 했었죠? 법정이상권을 갖다가 넘길 수 있겠죠?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법정이상권도 지상권이에요. 어쨌든가. 자, 지상권을 넘기는 계약을 중간에서 알선할 수 있겠죠? 그 지상권은 토지를 목적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대해서 지상권 이전하는 계약을 알선했습니다. 중개 맞습니까? 맞아요. 지상권 파는 거. 맞아요. 이거 중개에 들어갔나? 이게 기출문제예요. 지상권 이전 계약을 알선. 그러니까 땅에 대한 거죠. 이 얘기 안 나오고 당연히 땅에 대한 겁니다. 땅에 대한 지상권 이전 계약을 알선했다. 중개잖아, 중개. 가장 기본이요. 예. 자, 유치권 들어보셨나요? 유치권? 자, 유치권에 대해서 배우시겠지만 판례가 있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A가 건축주입니다. 건축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자기 집을 스스로 짓는 게 아니고 B라는 건설업자 또는 건축업자가 이 집을 지어줘요. B가. 이 사람은 이걸 지어가지고 돈 벌려고 한 것이에요. 공사대금을 받아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공사대금 한 3억 받을 돈이 있는데 벌써 이거 거의 다 줘줬는데 한 2억은 받고 1억은 못 받은 상태예요, 지금. 공사대금을. 그런데 가만히 지금 보니까 A의 태도로 봤을 때 공사대금을 줄 돈이 없어 보여, 막. 차일피일 미루고. 들리는 소문에 이 집이 또 경매 넘어간다는 거야. 이랬을 때 지어주기는 B가 지어줬지만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은 A고 이랬을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자가 누굽니까? A란 말이야. 이 경매 넘어간다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떼일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아니 나 지금 공사대금 못 받은 거 1억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받아내려고 하는데 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을까요? 그치. 여기를 가가지고 이걸 차지해버리면 되는 거야. B가. 문 잠가놓고 그 다음에 B가 여기서 지켜서 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고 플랜카드 붙여가지고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붙여놓고 그래서 차지해버리면 B라는 사람은 단순 채권자가 아니고 차지하는 순간에 유치권이 막 생겨버리죠? 네, 유치권 성립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치권이 생겼어. 유치권은 지금 무엇을 목적물로 하는 유치권입니까? 요 집. 그럼 유치권 생기는 건 언제 생기죠?
차지하는 순간에 바로 생겨. 차지하는 순간에 바로 생겨. 그러니까 이런 유치권 성립은 중간에 누가 끼어갖고 소개해줄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바로 생기기 때문에 중간에서 알선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없으니까 유치권 성립과 관련해서 유치권의 목적물인 요 집은 중개 대상 물건이 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응? 상속 이런 것처럼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유치권 성립과 관련해서는 이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중개 대상 권리도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중개해가지고 유치권 성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선하고 중개할 일이 생기냐고? 없어. 성립은. 이 사람이 가서 그냥 딱 차지해버리면 바로 생겨버리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그거 소개할 거예요? 건물 주인하고 이 공사업자 사이에서 아 이거 차지하면 유치권 생기는데 어떻게 한번 차지해 보실래요? 이렇게 하고 이거 지금 차지당하면 이거 유치권 생겨버리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소개해 주냐고. 그럴 일이 없어. 바로 생겨버리니까. 어? 요걸 이해하셔야 돼. 그런데 유치권이 생겨버렸어. 노랗게. 그래도 이 집은 누구 집이야? A 집이야. 그러니까 A는 이 집을 갖다가 C한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팔아먹을 수 있지. 팔아먹을 수 있다니까 지금 C한테 집을. 근데 C는 이 집 살 때 조심해야지. 이 집 어떤 집이야 지금? 막 이런 집이야. 험악한 집이야 지금.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거 살려면 살 수 있어. 어떻게 사야 될까? 공사대금 못 받아먹은 것이 얼마였는지 알아보고, 그럼 이거 풀려면 얼마 줘야 되는가 확인하고 1억 주면 풀어준대. 아 그러면 매매가에서 1억 빼버려야지. 그래서 살려면 살 수 있죠. 그러면 이 집은 어떤 집이냐 보면, 자, 두 번째, 유치권이 성립이 돼서 막 주장되고 있는 어수선한 집이요. 이거 중개사물 돼야 안 돼요? 유치권이 막 성립되어가지고 어수선한 주택이라니까. 이거 중개사물 돼야 안 돼요? 이 어수선한 집 매매할 수 있다며. 잘 보고 사면 된다며. 중개사물 되는 거지 이건. 유치권 성립하는 그 찰나는 안 되지만 유치권 성립이 끝났어 지금이. 되잖아 이건. 이게 두 번째라고. 얘하고 이걸 구별 못하면 안 돼. 상속 그 자체 찰나는 안 되지만 상속받은 집, 상속받은 주택, 중개사물 돼야 안 돼요? 그거 똑같은 거지. 자, 세 번째. 이제 이게 마지막이요. 지금 여기 팔린 게 아니고 유치권자가 지금 B요. 여기까지 하고 쉬어야 되겠어. 더 이상 안 되겠어. 유치권자가 B야. 그런데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면 뭐 하냐고. 돈이 안 들어오는데 맨날 지켜서 해야 되고, 이게 식당 그 음식값 빠나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운영자금이 좀 부족한 데다가 이렇게 하니까 돈이 묶여갖고 회사가 안 들어가. 응?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이 B라면 1억 받을 돈이 있긴 하긴 하지만 어떻게 돈을 돌게 만들려면 싸게라도 할인해서라도 넘기고, 아 1억이지만 5천만 그냥 지금 당장 들어왔으면 손이 없겠잖아 지금. 그러니까 넘기는데 채권만 넘겨갖고는 이 넘겨받는 사람이 오케이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뭘 넘겨? 차지하고 있는 걸 넘겨. 넘기면서 뭐라고 해? 이제부터는 당신이 유치권자. 완장 바꿔주면 돼. 너 당신이 유치권자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C가 유치권자가 되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유치권이 지금 요 찰나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치권이 C한테, C라고 하면 안 되지. 저 C가 있으니까 D라고 그래야지. D한테 유치권이 어떻게 해요? 이전. 넘어간다고. 넘어가는 걸 중간에서 이렇게 돈 많은 사람한테 이거 1억인데 5천에 이거 인수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1억 받으시면 5천 벌잖아요 하면서 제가 요 중간에서 소개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제가 잘 아는 조폭한테 소개시키면 돼요. 5천원 너무 비싸. 3천원에 하자고 그래. 그럼, 와, 좋아요. 3천원에 인수해버릴 수 있잖아. 이전, 유치권자가 이제는 뭐예요? 이제 분위기가 옛날보다 더 험악해졌어요, 지금. 여기서 제대하고 있다고. 그 유치권 이전에 대해서 중간에서 알선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유치권의 목적문, 이전은 관련도 유치권의 목적문은 요 집이요. 중개대상물이 이전이니까 되는 거. 그러면 유치권 이전이다 그랬을 때는 그 대상 권리인 유치권은
중개 대상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여기 세 번째 이게. 그러니까 성립은 안 되고 이전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두 가지. 그럼 유치권은 중개 대상 권리가 됩니까? 될 수 있죠. 성립은 안 되고 이전은 되고. 판례거든 여기에. 그러니까 판례에서는 유치권은 중개상 권리예요? 물으면 될 수 있다. 그죠? 근데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제 이런 논란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내고 유치권 성립이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 유치권 이전 그러면 되고 그렇게 출제할 거예요 이제는. 판례가 있어요. 자 쉬었다가 계속 설명드립니다.